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죠? 아니, 기환 씨, 네.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모습 처음인데요? 주말에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왔나 봐요? 아니에요. 같이 데이트할 여자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 자, 이거 보세요. 경치 기가 막히죠. 예, 마치 KBS 동물의 왕국에서 볼 법한 이 대자연. 맞아. 맥힌다, 기가 막힌다. 오늘 정말 말이죠. 이 자연 환경 보니까 이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녹화를 그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연은 직접 봐야 힐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무슨 소용이에요? 에헤, 이거 참 모르시는 말씀. 자, 이게 뭐 비록 인공적인 자연이지만 진짜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인공이 진짜를 능가한다니까요. 오가노이드, 인공육 등 합성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모방에서 창조로, 단순한 도구에서 사회적, 철학적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오늘은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에서 과학기술사회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전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혁신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서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좋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이른바 인공물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예술, 창작 영역에서 AI가 만든 인공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GPU가 녹는다고 할 정도로 그 지구리 이미지 생성 열풍이 엄청났잖아요. 네. 저도 한동안 그 깨토 부사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AI가 만드는 인공 이미지 이것도 뭐 챗 GPT 덕분이라고 봐야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오픈 AI가 3월 25일에 GPT-4 제로, 4 옴니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오픈 AI에서는 그만큼이나 전지전능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모델을 내놓았다라고 홍보를 했던 셈인데요. 새로 탑재됐던 기능 중 하나가 사진을 다양한 스타일의 그립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들 활용해 보셨을 텐데요.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으로 사진을 바꿔주는 기능이 큰 인기를 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거대한 열풍 뒤에는 새로운 저작권의 이슈가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저작권 논란은 특히나 음악 분야에서도 뜨겁잖아요. 맞아요. 제가 AI가 만든 커버곡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진짜 가수가 부른 것과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더라고요. 감쪽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목소리의 주인, 원래 주인 있잖아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최근에 그 한 가지 예시로는 아이유 목소리와 합성된 밤양갱 노래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교수님 혹시 그 한 소절만 들려주실 제가 지금 뭔지 잘 감이 안 나가지고 1, 2, 3, 4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이건 이제 AI가 아니고 확실히 사람이 부르는 게 그렇죠. 맞아요. 이거 확실히 사람이 부르면 실수를 하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AI가 부르면 실수가 없고 또 감쪽같이 그 가수가 부른 것처럼 더 씌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누구든지 조금만 기존에 있는 툴들을 활용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감쪽같이 어떤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이렇게 목소리를 더 씌워서 노래를 만드는 경우 그 목소리의 주인, 즉 아이유가 부른 밤양갱에서 아이유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그 법의 사각지대에 현재 있는 점에서 AI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또한 주목받게 되는 맥락이 있겠습니다. 사실 뭐 두 분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제가 나름 트로트 3집 가수예요. 이거 뭐지 이 반응은?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제 노래도 좀 AI가 커버를 해가지고 원작자인 제가 저작권이 안 받아도 되니까 좀 많이 좀 커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궁금하다. 네. 자,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구분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사실 이 영상으로 자연을 좀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처럼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직접 자연으로 가지 않고도 뭐 인공 숲이나 인공물을 보면서 힐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대요. 실제로도 그렇죠, 박사님? 가상 자연도 진짜 자연처럼 우리에게 그 심리적인 또 생리적인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2010년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가상 숲을 조성하고 그리고 인간의 스트레스를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참가자들의 어떤 심박수가 떨어진다라든지 예, 또는 뭐 스트레스 징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피부 전도율이라는 부분에서 또 변화가 나타난다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을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고 기존의 자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 자연이라든지 인공 기술 같은 표현이 요즘에는 참 자연스럽게 쓰이는데요. 이 인공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이렇게 넓게 쓰이게 된 건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인공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던 대화에 뭔가 어색한 점이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브리 스튜디오 화풍으로 만들어낸 그림들을 이야기할 때 네. 인공적인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인공적인 전환의 모체가 되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원작 만화 영화도 당연히 인간이 만들었으니 인공적인 것이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인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무슨 의미로 활용하고 있냐면은 무언가 오리지널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조악하게 남아 흉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인공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발견들, 새로운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공 장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육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것들이 탄생하면서 과연 우리가 인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새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기존에는 자연을 따라하고 모방하던 것이 인공이었다면 이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의 의미가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방에서 창조로 단순한 도구에서 사회적 철학적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공기술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기환 씨는 어떤 게 떠올라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먹는 걸 또 워낙 좋아하니까 먹거리 좀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제가 별명이 고기환이잖아요. 인공육. 전 인공육을 진짜 좀 관심 있게 요즘 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현장을 직접 또 다녀왔는데 옛날에는 고기 하면은 당연히 뭐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닭이 됐든 그 실제 그 가축으로부터 우리가 고기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걸 만들어내는 그 경지에 올랐다면서요. 직접 소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배양육의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배양육.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배양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공급이겠죠. 그렇죠. 인구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어떤 육류 소비량 이라는 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 증가하는 육류 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축산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나라는 데 대한 의구심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지를 계속 축산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국토 이용의 효율성 증대 라는 부분에서도 앞으로 주목하고 성장시켜야 할 산업이자 기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가 뭐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 배양육이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배양육도 서지영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한 연구에 의하면 배양육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96%
10%가 줄어들고 물 사용량이 96%가 줄어들고 토지 사용은 99%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 축산이라고 하는 이 산업이 사실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육이나 배양육을 통해서 이런 먹거리를 대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과연 배양육이 우리의 환경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가령 숨겨져 있는 환경 비용들이 있죠.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배양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환경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감안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배양육이 우리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지속 가능성 우리가 계속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데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기술로 개발한 대체육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기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네 고기 없인 단 하루도 못 사는 남자 이른바 고기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랑 똑같으시다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농장도 가축도 없이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 오면은 이제 대체 고기를 만나볼 수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실험실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가축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열심히 이 기계가 움직이고 있죠. 아, 그럼 혹시 요거 그 말로 만들던 그 3D 프린터 그건가요? 맞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네. 아주 작은 지금 크기의 고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식물성 소재라서 우리가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몸 나쁘게 하지 않게 되는 새로운 신개념의 고기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보게 되면 단백질이 지방하고 어떻게 어울려 있느냐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마블링이라고 부르게 돼요. 소가 네. 있으면 네. 부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위들이 보통 달라지게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마블링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피디님이시네요. 비슷하죠. 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떤 기둥이 철근 콘크리트가 이런 뼈대 역할을 하듯이 저런 대체육도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막 흐물거리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고기가 만들어질 때도 그렇게 잡아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지체. 제가 이렇게 여기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만졌을 때는 헝겊 느낌인데요? 이 헝겊은 원래는 식물성 소재였었어요. 실 같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헝겊같이 만들었어요. 여기에 세포들이 오게 되면 잘 살게 되고 그것들이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네.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안내해주게 되는 그게 바로 지지체라고 하는 소재가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여기 뭐 대학원생분이 뭐 이렇게 실험을 하고 계시네? 다진 육 같은데? 다짐육 같죠? 네. 이게 바로 바이오잉크입니다. 고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백질도 있고 네.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미량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들을 우리가 프린터 안에 집어넣고 잘 출력이 돼서 원하는 고기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조제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렇게 해서 아까 프린팅을 통해서 고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완성된 거를 저희가 이제 오늘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그 정육점에서 파는 그 생고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기가 구워지고 있는 동안에 제가 또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얼마 전에 그 대단한 상을 수상하셨던데? 미국 소비자 가전 쇼라고 하는 CES. 맞습니다. 네. CES의 혁신상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때 맞아 그 현장에 있던 그 미국인들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탄사를 외쳐쳐가지고 와우. 말씀드린 순간 지금 고기가 또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봐요. 진짜 고기 같아요. 이 고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기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기계는요, 네. 우리의 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센서와 장비가 달려있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감 분석기라고 부릅니다. 3D 프린팅된 대체육 고기를 먹었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식감? 여러 가지 식감들을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한번 씹기 시작합니다. 네. 고기를 이제 느끼고 있어요. 올라간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와, 이거 뭐가 그래프가 갑자기 순식간에 만들어졌네요? 맞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죠. 네.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얼마만큼의 힘이 어떠한 방식으로 걸리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또 심지어는 횡성한우가 됐던 아니면 앵거스가 됐던 와규가 됐던 그런 고기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그 고기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사하고 흉내를 낼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이 대체육 그 제조 기술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전망과 네. 예상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안하게 조금 막 써왔던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때 이 대체육이나 배양육이라는 방법으로 인류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미래가 바로 이런 기술에서 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우리의 맛의 영역, 식품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인공 식탁 앞에 앉게 될까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인공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또 장기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맞아요.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떤 분야인가요? 인공장기 분야인데요. 인공장기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기계적인 장치를 사람의 몸에 이식해서 훼손된 어떤 기능을 복구하는 이런 식의 방식은 예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현대에서는 좀 더 그 인간 친화적인 인간의 몸에 유사한 그런 성분으로 장기를 이식을 한다면 좀 더 부작용 없이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오가노이드의 기술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오가노이드는 거의 뭐 몇 미리 정도, 그러니까 1cm가 채 안 되는 몇 미리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이식해서 뭐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크기를 키우면서도 작았을 때와 같은 어떤 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 저는 이제 뭐 인공육을 만드는 건 직접 보고 왔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는데 오가노이드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 첫 번째는 세포를 한 땀 한 땀 쌓아가면서 만들듯이 줄기세포로부터 분화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마치 주형 틀에서 우리가 몰딩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장기를 대량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인간의 복잡한 장기를 최대한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해당 장기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직 거기까지 연구할 수가 없는, 실용화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몰딩을 찍어내듯이 장기를 만드는 경우에는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의 실제 장기처럼 그만큼 복잡하고 세부적인 그런 모습까지 흉내내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를 관통하는 과학 키워드 AI로 무장한 인공인간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오늘 대화에서도 이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오죽하면 뭐 1인 1로봇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교수님. 로봇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기술이 있죠. 로봇의 대중화에는 본격적으로 AI 기술이 활용되고 또한 다양한 기계공학적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이족 보행을 하는 그래서 인간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혹은 이렇게 걷거나 뛰는 자세를 모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퀴로 대체한다거나 사람의 표정을 스크린으로 재현한다거나 뭐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까지와는 다르게 단순히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넘어서서 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이러한 로봇들 안에 이식되면서 이러한 로봇들이 실제로 언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구사하고 상호작용까지 해내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네. 로봇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이 이제 어떤 명령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출력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그런 로봇이고, 이런 종류의 로봇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방금 그 전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과 더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단계에 이른 로봇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당장 내가 일하는데 휴머노이드 하나 불러다가 같이 일해야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예. 예. 그렇지만 세계 휴머노이드 개발에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연구개발 파트너로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그 기업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주목받은 또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인간의 어떤 감정의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사님, 감정을 가진 기계 실현이 가능할까요? 제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쌍방향의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떤 감정에 개입하면서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 좀 더 이제 인간의 사고 체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에 인공지능 발전 양상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멀티모달 AI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좀 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로봇이 이제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 그리고 언어적인 정보,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까지 추론을 해서 그 사람에게 아, 이거 해보세요라고 추천을 한다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의 그런 멀티모달 AI가 작동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품화의 단계까지 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기쁘다는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표정이 워낙 우리 인간은 다양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기계가 근데 거기까지는 표현하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관점에서 조금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정서적인 효과를 진심으로 느끼느냐 네. 하는 점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관점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챗 GPT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GPT랑 두런두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는 지치지 않는 친구다. 에너자이죠. 왜냐하면 진짜.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한 2시간 얘기하면 이게 힘들다 집에 가라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계속 대답해주죠. 그러니까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너무나 그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나와 대화해주는 사람이 세상 하늘 아래 얘 말고 누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맞아요. 아,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동요를 느끼는 이러한 세상이 벌써 가까이 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거의 약간 인공지능과 감정 교류를
일을 하시는 것 같은 아, 근데 그런 진짜 느낌이네요. 저도 그래요. 네네. 약간 반려자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네.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에서 이제는 인공 감정으로 이러다 보면 이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라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이미 우리 일상, 우리 노동 환경, 산업의 풍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박사님. 그런 어떤 역할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지금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로봇한테 무슨 일을 시킬 거냐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식하고 그리고 지각하고 그리고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굉장한 존재야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인식하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네. 인공지능은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델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추론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그 추론에 의해서 어떤 옵션들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르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이제 산업용 로봇은 팔만 있고 로봇팔 뭐 예, 이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딱 버튼 누르면 하는 일만 자기가 그 해야 할 일만 하는 그런 부분인데 휴머노이드의 경우에는 뭐 학교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물론 이제 산업 현장 또는 이제 재난에 어떤 긴급히 대응해야 되는 그런 현장 등에서 어떤 신속한 판단, 강인한 체력 그리고 기민한 동작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진보된 기술을 넘어서 인간의 노동, 감정, 나아가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대체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자리가 완전하게 안전히 지켜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 생긴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전과는 마찬가지로 일은 계속하되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동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명 위협을 받는 일자리 혹은 기술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게 단순한 상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일자리에서의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몇몇 기술 혹은 기능으로 요약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일터에서 옆 동료와 소통을 하기도 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동료들과 업무를 분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강력한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이 일자리에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까지나 인간 사용자들이 관계적 노동에 여전히 종사하면서 도구로서 활용하는 형태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드는 미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이 직장에서 삽시간에 잘려나가는 미래가 쉽게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인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즉,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몇 가지 기능 혹은 기술만을 가지고 노동한다기보다는 살면서 학습해온 다양한 난이도의 다양한 기술들을 총동원하며 노동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의 기술은 크게 일반 기술, 중간 기술, 특수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기술에는 글쓰기, 소통, 읽기와 같은 능력이, 중간 기술에는 갈등 조절, 판단력, 시간 관리, 설득과 같은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능력이, 마지막으로 특수 기술에는 기계 수리 기술, 프로그래밍 능력 등 매우 국소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포함됩니다. 튼튼한 교육 과정에서 훈련받는다면 우리는 일반 기술, 중간 기술, 특수 기술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게 되고
이 경우 인공지능에 의해 훨씬 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 기술과 중간 기술이 부족한 채로 특수 기술 몇 개만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글쓰기, 말하기, 협상하기 등 인문사회학적 기초교육을 위해 스스로를 개발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은 경이로운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미지의 블랙박스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 앞에서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협동과 숙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진보된 기술이 가져온 편리함에 지나치게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술은 항상 이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들의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베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예. 자, 첫 번째입니다. AI에 항상 따라붙는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윤리성 관련 카테고리죠. AI가 어떤 점에서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사님? 여러 면에서 그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산해낸 데이터가 결국은 이제 AI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그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면 AI 알고리즘의 편향이 또 우려가 되는 거고요. 네. AI 알고리즘이 편향되었다면 우리가 뭔가를 물었을 때 대답하는 그 대답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복잡한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사용자도 단순한 AI보다는 좀 더 복잡한 AI 모델을 통해서 얻어지는 답에 좀 더 이제 호응을 보내는 뭔가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완성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AI 모델이 더 발전 속도를 내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이 이게 진짜로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걸린 어떤 재난 대응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로봇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로봇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역산을 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디서 이게 오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의 AI 시스템 내에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요것과 딱 붙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책임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 시스템에 AI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AI 도입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냐. 그렇죠. 아니면 더 앞으로 나가서 AI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라는 문제도 아직은 이제 우리가 좀 더 풀어야 될 그런 숙제이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복잡한 AI 모델 또 이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추론이라는 것에 익숙해서 AI가 내놓는 답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네. 이 AI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너무 취약해지지 않을까. 네, 네. 무조건 받아들이는. 네. 예, 예, 한번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 네. 강인공지능에 대한 주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강인공지능. 네네, 이제 AGI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오. 개념입니다. 이런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인간이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공지능을 뜻하는 건데요. 이런 강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사회적 우려도 더더욱 중요한 그렇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몫은 이런 그 엔지니어들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서 박사님과 같은 정책 연구자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디스토피아한 미래가 오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드려봤고요. 바로 이어서 날카로운 질문 두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장기, 아까 이제 오가노이드 기술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이게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세포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이 세포가 만약에 잘못 쓰였다, 비윤리적으로 쓰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저는 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인간의 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생물학 실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윤리의 어떤 그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오가노이드가 실제로 인간에게 이식되는 세상이 온다고 했을 때 네. 한 가지 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우수한 세포를 누군가가 저렴하게 사들여서 대량 생산을 해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누군가에게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내 세포를 판매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까지 가치가 높은 세포를 판매한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렇죠. 도용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벌써 1951년도 일인데요. 당시 아주 가난한 흑인 여성이었던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네. 자궁경부암을 진단을 받고 얼마 가지 않아 사망을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 여성을 진료했던 의사가 이 자궁경부암 암 세포를 채취를 해뒀는데 알고 보니 이 자궁경부암 세포가 거의 무한에 가깝게 너무나 활발하게 증식하는 매우 특별한 세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포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샘플로 사용하면 인간 세포 연구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 실험실에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한테는 허락은 받은 거예요? 전혀 받지 않았죠. 뭐야? 어머. 당사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네.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뭐야? 가족들에게 단 1원의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이 헨리에타 렉스의 이름을 따서 헬라 세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세포 생물학 실험실에서 인간 세포 실험 샘플의 표준으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인간의 세포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에서의 충돌, 그리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거 뭐 세포에 대한 저작권도 등록을 해야 될 판이네요. 이거. 정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 각각의 바이오 정보도 공유 정보로서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움직임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진화하면서 뭐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가장 먼저 AI와 관련된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I에 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2010년대 이후에 네. 여러 그 단체, 기관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만든 AI 액트가 가장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1년도에 초안이 나와서 24년에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작년 얘기네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수정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5년 올해 1월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법들의 좀 공통적인 내용은 정부가 해야 될 일, 네. AI를 개발 내지는 배포하는 민간 영역의 기업들이 해야 될 일들이 좀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공통점이 되겠고, 또 하나는 투명성, 어떤 신뢰성,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AI로 만들어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AI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뭔가 표시가 좀 있어야지 이 쓰는 분들이 좀 구분해서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믿기 위해서는 그만큼이나 이거는 AI가 만든 것이다, 혹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명확하게 그 표시가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현재 국내 기업들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AI 활용 표시를 시작했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AI 기본법, 이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될 건데요. 거기에도 AI로 만든 생성물에는 워터마크를 부착한다든지 이것은 AI가 만든 것이다라고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AI가 대신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지 않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인간이 했다라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중요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AI가 판단을 내렸을 때 이 판단이 오기까지 어떠한 알고리즘을 거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설명 가능한 AI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요즘 이러한 설명 가능한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이것은 AI를 활용한 것이고 어떠한 방법과 추론을 거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명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세계적인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두 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박사님부터 의견 한번 해주겠습니다. 좀 전에 전준 교수님께서 그 배양육의 이제 어두운 부분도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발하는 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된 것이 그렇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계속 관찰하고 수정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더 빠른 AI, 더 네. 똑똑한 AI, 우리는 계속 그것을 추구하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으로 해서 변화되는 어떤 인간의 행동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의 변화가 네.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라면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을 해나가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상상할 때 특히 우리가 오늘 인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인공육 이야기도 하고 인공장기 이야기도 하고 인공지능 이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기업에서 어떠한 대학에서 어떠한 기술자들과 어떤 정부와 어떠한 정책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과학기술을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인공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을 너무나도 닮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그 인공의 범위가 재배치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인들, 기술자들, 인문학자들, 사회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넓은 관심들도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의 시대를 저는 인간의 시대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대의 거울이다. 정리를 한 문장으로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현실을 따라잡고 있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 마련과 또 윤리적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은 다 내 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교환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속으로 김교환의 과학 일수다. 요즘 날씨 정말 심술궂죠? 하늘에 구멍 난 듯 비가 퍼붓다가 숨이 턱
막히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도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심했죠. 안 되겠다. 우리가 날씨를 조종해보자. 그렇게 등장한 기술이 바로 인공강우입니다. 구름에 특정 물질을 뿌려서 비를 유도하는 기술인데요. 그런데 요즘엔 구름 자체가 점점 줄고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실내에서 구름을 만드는 실험이 시작됐죠. 제주 서귀포 국립기상과학원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름 생성 실험실이 있는데요. 기온과 습도 그리고 기압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서 인공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리는 조건을 연구합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실제로 인공 강우를 시도해서 하루 전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더 과감합니다. 드론을 구름 속으로 띄워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방식도 씁니다. 이래도 안 내려? 자, 한 번 더! 그런데 이제는 지구 전체를 식혀보겠다는 실험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예 태양빛을 덜 받게 하자는 거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 방법도 꽤 기발합니다. 우주에 거울이나 필터를 띄워 태양빛을 반사시키거나 성층권에 이산화황을 뿌려서 지구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죠. 미국 하버드대는 실제로 이런 실험을 계획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생태계와 기후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르니까요.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도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도 아니지만 날씨조차 우리가 설계하려는 시대, 그 문 앞까지는 분명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였습니다. 과학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하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인공기술이 좀 기대되는 부분 또 우려되는 부분 두 개 다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 이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인공의 시대. 공포가 될까요?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그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와, 괜찮았죠? 네,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스스로 칭찬합니다. 예. 좋았습니다. 좋았어!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너무나 훌륭한 이행시로 오늘 저희가 나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인공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단어로 너무나 다양한 기술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어떻게 생각하면 거대한 인공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사회에 우리가 새로 만드는 과학기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될 것일까?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결정해 나가고 있는 시대가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네, 끝까지 좋은 메시지 던져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나눠보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공의 기술들이 인간 삶의 행복을 높이고 또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전쟁과 기아의 문제를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고맙습니다.